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후 5시 이렇게까지 해서 이 패널이 마지막 세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운영은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의 패널 토론자분들께서 10분씩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주최 측에서 오늘 사전 질문지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질문지에 몇 가지를 뽑아서 여기 계신 패널 분들께 한두 질문씩 좀 답변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또 질문이 있으면 좀 받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오늘 네 분이 앞서서 발표하셨는데 네 분 중에서 지금 두 분이 현장에 계시니까 한번 두 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리스트는 서울대학교의 이제 강상규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프로파일을 보니까 수소 전문가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수소경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걸 제가 들었는데 거기 민간위원이시고, 그러니까 충청남도하고 완주군의 수소 산업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린 수소 포럼 운영위원이시기도 하고요. 아마 좋은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강상규 박사님 환영의 박수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강상규입니다. 저는 수소 전문가가 아니라요. 아까 발표하셨던 여러 박사님들이 훨씬 더 전문가시고, 여기 기자님들이 아마 십수년간 수소 관련 동향을 워낙 꿰뚫고 있어서 전문가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합니다. 예. 저는 오늘 다른 발표와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섹터 커플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이고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계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기상이변, 지구 온난화가 이제 이산화탄소로부터 배출된다는 걸 기인한다는 걸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섹터 커플링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원천적으로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체 섹터 중에 가장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 섹터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보자는 내용이고요. 각 섹터를 발전 섹터, 그다음에 수송, 건물, 산업 섹터로 나눠서 각 섹터를 이제 직접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전된 전기를 직접 전기로 연결하는 직접 전력화와 또 수소, 파워투가스 기술을 이용한 수소로 보완하자는 간접 전력화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섹터 커플링에서는 발전을 모두 재생에너지 100%로 한다는 급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블루수소의 CO2 포집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소 현실과 사실 약간 동떨어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섹터 커플링에서는 각 발전 섹터나 운송 섹터, 빌딩, 산업 섹터를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은 기본 전자가 100% 재생에너지, 필요하다 그러면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발전, 그다음 운송도 수소 전기차, 그냥 전기차, 그다음 빌딩에서도 전기 보일러라든지 수소 보일러, 인덕션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에서도 전기로, 제철소가 가장 많은 CO2를 배출하는데 전기를 사용하거나 수소 버너를 사용하는 이런 걸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여기서부터 좀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재생에너지 100%로 가게 된다 그러면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 또 수요 에너지와의 시간적, 공간적 괴리 때문에 이를 보완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파워투가스 기술이 많이 접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즉 이제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을 바탕으로 수소로 전환해서 각 건물, 수송, 산업 섹터에서 각각 자가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원료로 화합물로 전환하여 각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9차 전력 수급 계획에 보면 우리나라가 2034년까지도 발전 용량 기준으로 한 8.8% 재생에너지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 용량은 증가하지만 앞서 김창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캐패시티 팩터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실제 발전 용량 자체는 8.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전적 의미의 섹터 커플링을 100% 적용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섹터 커플링을 그럼 적용을 안 할 것이냐, 나중에 만약에 100% 재생에너지가 도래했을 때 섹터 커플링을 적용하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이산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화력 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뭐 비율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레이 블루 수소를 어느 정도 통용을 해야 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규제를 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도기에는 좀 더 재생에너지 비율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그린 수소가 어느 정도 비율로 좀 통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우리나라에서 언제쯤 이제 100%뭐 재생에너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0%가 도래할 경우 이제 그린 수소가 뭐 100% 이제 섹터 커플링에 활용될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더 나아가 요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또 탄소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화를 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거나 줄여보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배출했던 이산화탄소를 뭐 줄여보자.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서 직접 사업화하는 사업체들도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탄소 네거티브 사업도 궁극적인 미래에 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섹터 커플링에서는 각 섹터에서의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대부분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 북유럽에 섹터 커플링을 적용하였을 경우 2018년 대비 2050년에 한 2배 정도의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가 이제 캐패시터 팩터가 낮기 때문에 필요한 전력 수요도 증가하지만 설치되는 그 발전 설비 용량 자체가 기존의 뭐 석탄 화력을 사용하는 발전 설비 용량보다 훨씬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 증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각 섹터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보안이 뭐 뚫리게 되면 에너지 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뭐 계속 저희가 나온 뭐 경제성 부분 이게 가장 이제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런 뭐 섹터 커플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비 전환이나 이런 거에 많은 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인센티브제를 법과 제도 차원에서 좀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터 커플링이 도래했을 경우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지금 예상되는 거 이외에도 훨씬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실증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P2G 사업, 유럽에서 많이 실증하고 있는 P2G 사업,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4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소 시범 도시 실증 사업, 이런 것들이 섹터 커플링 실증 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탄소 중립 국가 선언도 선언하였고 탄소 중립 위원회, 수소 경제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꼭 섹터 커플링을 구현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이런 섹터 커플링이 적용되는 실증 사업이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이 섹터 커플링을 실증 사업을 국회에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다행히 이제 발전 부분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이 있고, 그다음에 수송에 이제 상용차 공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 부분에 수소 시범도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제안하고 있는 게 수소 특화 산단을 조성을 해서 이제 전체 섹터를 연결해서 섹터 커플링을 한번 실증을 해보자. 그래서 수소 특화 산단에는 수소 전주기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각 입주해 있는 업체들 간에 수소와 전기와 열, 이종 간의 에너지를 양방향 공급하고 거래할 수 있는 뭐 그에 따른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이제 가상 발전 플랜트, 이런 디지털 기술과 뉴딜 기술을 같이 뭐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프레임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 되면 우리가 섹터 커플링을 나중에 이제 전 국가로 도입을 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들을 미리 좀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섹터 커플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섹터 커플링을 이제 국문으로 번역할 때 제 기억에 그린 에너지 통합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그린 에너지 통합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섹터 커플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그 에너지 원간 칸막이처럼 나눠져 있는 것들을 좀 풀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업역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섹터 부문별로, 그러니까 수송 부문과 가정산업 부문 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것,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통합해서 가져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이제 발표하면서 세 가지 안을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새로운 에너지로 이제 수소 에너지를 갖고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고, 최종 에너지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 현재 전력 사용 비중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50년이 되면 한 50% 정도까지 증가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비중이 증가하는 만큼 전력 생산을 탈탄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네거티브 에미션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CCUS라고 하는 기술 외에도 2050년 미래 기술이긴 하지만 DAC라고 해서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직접 포집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묻거나 하는 DAC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좀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어서 장성혁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이 장성혁 대표님 프로파일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그 수소 에너지에 특화된 지식 서비스 플랫폼 모임을 대표하고 계시고 또 월간 수소 경제 발행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장성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행사가 오늘 3일째잖아요. 수, 목, 금, 내일까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일째 행사에 오늘도 금요일이고 지금 또 3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에 아직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그 열정에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좌석에 남아서 이렇게 좀 좋은 정보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 그린 수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좀 토론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린 수소 활성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결국은 어떤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그게 모든 산업 영역에 다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현재 시점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그린 수소 시장에 도입될 수 있을까?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아마 정부의 어떤 마중물 정책 지원들이 아마 많이 필요로 할 건데요. 정부가 그 19년에 발표한 수소 로드맵을 보게 되면 내년까지 아마 수소 공급량을 47만 톤, 그리고 40년까지 아마 500만 톤 이상의 수소를 공급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당장 내년에 47만 톤 중에 그럼 그린 수소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수소량이 얼마일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소의 그린 수소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민간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들을 좀 많이 정부가 지원책으로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 로드맵도 그렇고 수소 경제법은 큰 틀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는 조금 민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좀 세부적인 계획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첫 번째가 아마 초기 지금 뭐 캐펙스나 오펙스 다 따져봐도 지금 현재 그린 수소에 투자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어쨌든 초기 투자를 유도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될 텐데요. 아마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그린 수소 인증제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끊지 말고 연속적으로 시장에 좀 시그널로서 제시할 수 있게끔 조만간에 뭔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시그널을 계속해서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또 반면에 또 아마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린 수소 수전할 때 가장 큰 비용이 아마 전기 값일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린 수소 수전에다 공급되는 전기에 대해서 어떤 개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일 거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마중물 역할 그리고 민간에서 아마 도입을 서두를 수 있는 어떤 유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이런 식의 어떤 시그널들이 좀 제시가 돼야지만 민간의 투자가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민간 아마 이 이후부터는 아마 민간 참여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 민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금방 언급드렸듯이 경제성 부분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공급할 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린 수소가 또 실제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재생에너지 원 발전 원을 또 전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재생에너지 대규모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되고 지금부터 상상해 보면 아마 상당 기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빠른 게 아마 새만금 단지 정도가 예상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대규모로 상업용 수소 생산까지는 그 정도의 규모라면 지금 투자하고 구축하고 한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런 제도적인 지원 플러스 실제적으로 그린 수소가 생산이 되고 유통되어진다 그러면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그 정책을 대표하는 그린 수소의 어떤 면면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정책이 어떻게 보면 빠른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생산되고 공급이 되어지면 그와 관련된 산업 밸류 체인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린 수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지금은 부생수소 출하센터가 있지만 지금 그린 수소 출하센터가 당연히 없죠. 생산되는 그린 수소가 없으니까. 근데 일정 량 이상의 많은 양의 그린 수소가 생산이 되면 당연히 출하센터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이송, 그다음에 활용, 어떤 수용과까지 전달하는 여러 가지 산업 밸류 체인이 마련이 되어질 겁니다. 좀 더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식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 구축 이걸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까? 그런 시기까지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안산에 아주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시아오에서 나오는 조력 발전 부분이죠. 시아오 조력 발전 같은 경우는 100% 당연히 자연의 힘으로 발전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원이고요. 규모가 아마 발전 설비 규모가 한 254메가와트 정도 급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실제 그 발전원으로 수소를 생산할 때 연간 1만 톤 이상의 수소가 생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생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수전의 설비만 구축이 되어진다 그러면 바로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설비가 구축이 되어진다 그러면 관련된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사업적 모델, 그러니까 비즈 모델에 대한 기획과 실제 시장에서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수소 경제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수소 경제가 실제 모습을 보였다는 모습에서도 굉장히 정책적 아까 효과가 발휘될 수 있고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산업 생태계가 마련되어진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좀 그린 수소 활성화가 사실은 이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기기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카펙스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연구 개발, 기술 개발이 당연히 추진돼야 되는 부분인데 좀 이렇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돼야지만 우리가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조금 시장에다가 좀 더 그 가능성과 여러 가지 시장이 곧 온다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기획해서 개발하고 보여준다 그러면 그린 수소 활성화가 좀 더 좀 빠르게 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간 참여의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경제학에서 전문 용어로 구축 효과를 조심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초기에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이제 단계적으로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를 무언가는 메워야지만 이게 생태계가 돌아가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정부가 초기에 돌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기업, 민간이 들어와 줘야지만 그게 바턴을 타치해서 시장이 형성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간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또 좀 토론하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수소와 관련해서는 사실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소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우리가 수입을 해오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송해서 갖고 올 것인지 그리고 갖고 오면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저장 탱크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서부터 말단까지 소비자까지 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갈 건지, 이게 뭐 튜브 트레일러로 할 건지 파이프라인으로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 민간은 어느 부분에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패널리스트는 권순우 머니투데이 기자신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연구원에 있을 때 만나 뵀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수소에 대한 통계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소와 관련된 통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국가 표준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을 거의 발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가장 좋은 데이터를 구축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소 전기차 시대가 온다라는 이제 책도 집필을 하셨고요. 또 좋은 얘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제가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책 쓰려고 한 3년 전에 이제 그 취재를 할 때 욕을 엄청 먹었어요.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기자니까 저한테 사기꾼이라고는 안 하는데, 저한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수소 취재할 때 조심해라, 사기꾼이다, 막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왜 그런가를 한참 취재를 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왜 사기꾼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서 한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서 갑자기 전 세계 모든 사람,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이 수소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달라진 게 뭘까? 분명히 수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그렇다고 기술이 엄청나게 달라진 것도 없고, 뭐 엄청나게 좋은 뭐 상품이 생긴 것도 없고,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를 최근에 다시 좀 취재를 했어요. 도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그런 거냐, 막 대기업들이 막 수십 조씩 넣어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왜 작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왜 올해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거를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그때 어찌 보면 되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의 결론은 지금 해도 하나도 늦지 않았고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몇몇 분들이 현재를 바라볼 때 변한 것 중에 하나를 2018년 IPCC를 좀 꼽으세요. 그때 1.5도 이상 상승하는 걸 억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이후에 그 각국 정부들이 갑자기 넷제로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이 추진되다가 갑자기 탄소를 안 배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까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바꿀 수 있으니까 그쪽이 리스크도 좀 적어 보이고 투자하기도 좀 수월하죠. 근데 이게 넷제로를 해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뭐 자동차에서 효율을 높여서 뭐 디젤 엔진의 효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자동차 회사들이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기차, 수소차를 가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일단 주유소 문제부터 해서 자신들의 핵심 기술인 엔진이 사라지는 거,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이 다 없어지는 거,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그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선뜻 그거에 대해서 선언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넷제로 세상이 돼버리는 바람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아예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이, 그동안 기후위기 했던 거 뭐 수십 년 기후위기 얘기했지만 이번 거는 진짜 안 되면 우리 맛이 가겠구나, 그냥 완전히 그냥 사업을 접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이거에 맞춰서 뭐 ESG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승계 문제의 아들로 넘어가는 세대 문제가 되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후계자들은 아버지가 이뤄놓은 것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자기가 한국 사회에서 승계라는 것을 용납받으려면 재벌 경영 성과를 또 인정받아야 되는 니즈가 이 시점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변화는 이전에 십수년, 한 20여 년 동안 있었던 변화와 지금부터 생겨날 변화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앞에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게 그린 수소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아까 김자희 박사님 말씀 듣고서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많이 그나마 돼 있었구나, 기초 기술이라도 돼 있고
뭔가 로드맵 받고 있었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대기업 수소 생산 계획의 함정이라고 지었던 거는 이번에 그 토론회가 그린 수소 관련한 거라 앞에서 되는 방향으로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현재 어떤 분위기인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소 생산하는 계획을 짰어요. 뭐 SK가 내년 23년까지 3만 톤, 25년까지 28만 톤, 세계 1위 수소 기업 되겠다. 뭐 포스코 뭐 2050년 500만 톤, 뭐 현대제철 뭐 3만 7천 톤, 효성 1.3만 톤, 롯데케미칼 한참 나오길래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잠깐 우리나라 수소를 제가 찾아다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3년 전에 부생 수소가 있어서 넥소 타고 다닐 때 수소가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공짜로 나오는 수소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동안 안 썼지? 그것 때문에 좀 찾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소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업들이 하도 이 수소 생산 계획들을 발표를 해서 산업부에다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소 생산을 얼마나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일단은 취합된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발표하는 거를 정부에서 다 취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그냥 한번 더해봤어요. 발표한 거 그냥 보도자료에 나온 것만 더해봤더니 한 2050년까지 한 2025년까지 한 56만 톤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56만 톤이면 이게 얼마나 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효성이 자기네가 13,000톤을 할 건데 이게 연간 10만 대의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게 기업에서 정확하게 안 알려주니까 이제 추산을 하는 건데 그럼 56만 톤이면 430만 대의 수소차에 들어갈 수 있는 연료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 넥소가 4,800대인가 팔렸어요. 근데 25년까지 430만 대가 돌아다닐 가능성은 없잖아요. 올해가 누적 판매가 3,300대거든요. 그러면 이럴 일은 없고 그러면 버스 트럭을 운반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도 이게 버스 트럭이 아무리 다닌다 한들 이렇게 많은 수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여기서 그 기업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의 저 수소 중에 아까 보면 항하 부분에 그린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290톤. 그러니까 앞에는 10,000톤, 뒤에는 290톤. 이게 그냥 숫자가 작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왜 그럴까 했을 때 기업들이 지금 수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SK 같은 경우는 LNG 가스 하는 회사거든요. LNG 가스를 장기 계약으로 거의 수백만 톤을 계약을 맺어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친환경이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스 사업을 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떠올랐던 게 이제 블루 수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이제 넥소에 공급하는 거의 가격을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서 수소 가격을 너무 높게 부르면 현대차 그룹에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럴 거면 우리 계열사에서 수소 싸게 받을 거야라는 협상 카드의 효과가 분명히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50년 500만 톤 얘기할 때 수소환원제철에 들어가는 분량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수소를 생산하는 목적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에너지 기업이고 화학 기업이면은 어차피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블루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뭐 블루는 되게 현실성 있고 뭐 좋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기업이 뛰어들었나라고 해보면 블루 수소도 이제 가서 CCS 해가지고 저기 뭐 사우디 어디에다 갖다 묻는 거를 현대 오일뱅크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에서 저 동해가스전에서 1년에 40만 톤 묻는 거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뭐 톤당 한 1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8억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니까 연간 탄소를 처리하는데 한 800조 정도가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그린 수소가 굉장히 어렵고 블루 수소는 마치 대안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블루 수소도 굉장히 초기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 수소를 그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자동차 오늘 수소 모빌리티 쇼 박람회를 가 보면은 굉장히 그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그 수소차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를 끌고 왔던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밑으로 진짜 서플라이 체인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더불어 수소차를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면 일본이잖아요. 그 일본도 도요타라는 회사가 서플라이 체인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GM 같은 경우에 거기 부회장이 했던 얘기가 만약에 우리가 단기 수익이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기업처럼 장기적인 비전으로 할 수 있었다면 나도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저기 뭐 아사히케세는 뭘 하고 있대, 뭐 넬은 뭘 하고 있대, 야 이거 정말 되겠어? 뭐 너무 조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전 세계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뭐 호주를 가서 봤을 때도 호주에서도 봐보니까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 나라에서 이거를 개발을 할 테니까 한국의 기술과 투자가 함께해서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블루 수소가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화학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탄소를 제거하면 블루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블루도 그러니까 그린도 이게 초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정부가 넷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그린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떨어진다, 뭐 오래 걸릴 거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보다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쭉 끌고 갔을 때 우리나라가 수소차가 1등이 된 거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린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한 뭐 5년 이거 어차피 5년 10년 있어야 이 그린 수소 얘기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많은 어떤 정책적 인센티브나 아니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하기에 좀 전혀 늦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준비가 많이 돼 있는 편이다. 이런 말씀을 취재 현장에서 느꼈던 얘기로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세 분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질문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세 분께 좀 여쭤보고 또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전 질문지의 많은 부분이 수송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하나가 이제 수소 내연기관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의 생각이 좀 궁금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강상규 교수님께서 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고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저기 장성혁 대표님께는 그 글로벌 청정 수소 인증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현황과 전망 그리고 청정 수소 인증제에 따른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이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 교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사실 뭐 내연기관 전문가는 아니어서 근데 제가 연구실은 내연기관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저희 지도 교수님 은사님과 내연기관 연구하시는 분을 만나서 뭐 대화를 많이 나눴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그 엔진 연구하시는 분들 또 업계 이쪽에는 사실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까. 또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학교에서는 사실은 현대차에서 이제 내연기관 연구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뭐 학위 과정을 하다가 중도에 나가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연료전지 뭐 수전에 이쪽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엔진이 사실 뭐 인류의 커다란 수송의 혁명을 가져다 줬고 엔진만큼 아직 뭐 이렇게 내구성을 가질 시기가 연료전지가 언제쯤 다가올지 뭐 또 엔진이 상당히 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차를 갖고 얘기했을 때 예전에도 항상 나왔던 이슈가 뭐 배터리 전기차로 갈 거냐, 뭐 연료전지차로 갈 거냐, 뭐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고 뭐 배터리 에너지 덴시티가 높아지면 뭐 사실은 거리가 점점 늘어나면서 서로의 뭐 비율이 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네, 엔진 같은 경우도 사실 수소 엔진을 연구를 그동안 간헐적으로 외국에서도 해왔습니다.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보쉬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7년도에 BMW에서도 뭐 수소 엔진을 연구해서 뭐 그 사장이 뭐 직접 뭐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기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론적인 효율로는 이걸 전기화한다거나 했을 땐 연료전지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내구성 부분에 있어서 뭐 워낙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브릿지 역할을 좀 연료전지가 이제 경제성을 갖추기까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요. 뭐 하지만 또 엔진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 내에서 연소를 했을 때 뭐 수소 입자가 기존에 뭐 천연가스 엔진은 상용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 천연가스에 비해서 발열량이 좀 낮고 점화 특성이 또 다릅니다.
그다음에 워낙 또 이게 입자가 작기 때문에 뭐 실린더의 틈에서 피스톤 틈에서 뭐 유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허들이 이제 아까 연료전지가 경제성을 갖기 위한 허들보다 좀 짧은 시간 안에 극복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연료전지가 경제성을 갖기 전까지는 연료만 수소로 대체해서 어느 정도는 좀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이제 안타까운 측면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게 여기 계신 두 분 기자님께서 쓰신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는 이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전체 산업의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가 갑자기 연료전지를 바뀌면 좀 타격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거기에 딸려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연료전지를 완전 가겠다. 뭐 이런 전망은 섣불리 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조심스럽게 BMW나 벤츠 같은 경우도 연료전지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섣부른 판단, 제가 뭐 명확한 답은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제 안타까운 심정에는 어느 정도 엔진도 좀 같은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해서 공존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대형 엔진 같은 경우는 뭐 선박용 엔진 같은 경우는 효율이 한 48%까지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엔진이 작은 사이즈, 내연기관에는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열 손실 이런 것 때문에 효율이 낮지만 대형 엔진 같은 경우는 뭐 내구성도 좋고 48%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뭐 수소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명쾌한 답을 못 내려서 죄송합니다. 네. 사실 지금 당장 수소의 그 소비처가 수송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모빌리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2050년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고 그러면은 수소가 단순히 모빌리티에만 국한되면 안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철강 특히 지금 고로를 사용하고 있는 포항제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고로를 수소환원 제철법으로 하기 위해선 굉장히 막대한 수소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발전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 터빈을 한다 그러면은 모빌리티에서 필요로 하는 양 이상으로 더 많은 수소가 미래에 이제 필요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수소차가 현실에 와서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따가 권순우 기자님께는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그럼 이어서 장성혁 대표님께는 그 인증제 한번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조금 전에 발표할 때 아마 그린수소 인증제 관련해서 잠깐 언급해서 이 질문이 저한테 온 것 같은데요. 그린수소 인증제를 조금 이해하려면 아마 그 CHPS, 그러니까 그거를 좀 먼저 제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RPS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발전,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해서 시장에 판매하는 발전 사업자가 일정량의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의무화를 강제화시킨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서 착안해서 수소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RPS에서 R을 이제 리뉴어블을 H로 바꾼 거예요. HPS로 바꿨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그게 또 CHPS로 조금 용어 자체가 변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 HPS는 아마 수소경제위원회 2차에서 아마 그걸 도입하겠다라고 하면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부처에서는요. 그 이후에 아마 국회의원들 한 3분 정도가 지금 현재 수소경제법이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 수소경제법의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CHPS라고 해서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한다라고 아직 법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청정 발전 의무화 제도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청정 발전이라 하면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될 것 같고 아마 연료전지 발전을 이제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발전을 주로 이제 두고 만들어지는 새로운 법안인데요.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그러면 연료가 결국은 수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걸 LNG에서 내부 개지를 하냐, 아니면 외부 개지를 통해서 수소를 뽑아서 다시 연료전지의 발전원으로 쓰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수소를 넣는데 그 또 수소가 부생 수소냐, 회색 수소냐, 아니면 그린 수소냐 이런 식에 따라서 아마 나눠질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나 어떤 그 혜택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이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증제가 되려고 그러면 제도화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CHPS라는 개정 법률안 자체가 일단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수소경제법 안에 담겨져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와 동시에 아마 정부에서는 그 제도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인증제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아마 내년 초에는 아마 인증제와 관련된 연구 용역이 아마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말까지 이런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제도화, 그러니까 다양한 인증제 인센티브 방안이 제시되고, 아마 그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정되는, 아마 그렇게 되고, 그런 어떤 정부의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주기적으로 아마 시장에다가 신호를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그린 수소 자체만 인증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저탄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소가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아마 그런 식의 저탄소까지 아마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도 보완과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는 그런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은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의지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아마 시장의 도입 시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 수소 인증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그린 수소 인증제가 이제 산업부에서 좀 기획을 준비해서 조만간 아마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3년간 진행이 될 것이고요. 다들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하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CO2 배출이 제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 시대에서는 그 제로가 되는 그린 수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과 뭐 유럽, 일본에서 뭐 1kg 수소를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의 CO2를 배출하면 그린 수소로 뭐 인증해주겠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게 이제 산업 전환, 수소 에너지로 전환, 경제성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런 인증제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 시대와 완전히 동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더라도 수전에 공급되는 전기가 100% 리뉴어블이냐 아니면 뭐 석탄 화력 발전에서 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 CO2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주기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 그럼 이 수소가 나왔을 때 CO2 배출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요 시점에서는 한 몇 그램 정도 배출하면 우리가 이제 그린 수소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도가 또 달라지면서 뭐 우리나라 전력 수급 계획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율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더 엄격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앞으로 하반기에 이제 과제가, 용역 과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 과제가 뜰 거고 3년 과제로 돼서 그때 아마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권순우 기자님께서 그 전기차, 수소차 그 논쟁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기 전에, 지금 같이 계신 그 김창희 박사님께 하나 좀, 혹시 되시면은 권 기자님 끝나고 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플로우 질문 중에 하나가 그린 수소 생산 단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게 있었고요. 아까 김 박사님 발표 자료에 보면은 캐퍼시티 팩터에 따른 생산 단가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옆에 계신 강상구 교수님께서 또 섹터 커플링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린 수소 생산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조금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권 기자님 다음에 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자, 권 기자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교수님께서 캐주얼한 질문해 주셔서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논쟁인데요. 수소차가 좋으냐, 전기차가 좋으냐, 이 얘기를 저도 이거 처음에 수소차 시작할 때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수소차가 좋은지 전기차가 좋은지를 하도 사람들이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취재하다 보니까 이게 차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 뒷단에 있는 에너지 시스템, 동력이 뭐가 중요한 거냐, 이것과 연결된 문제였다라는 거를 한 1년 이상 취재를 하고서 체득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게 요새도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발칙강제라는 유튜브를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 질문 들어와갖고 그거 가지고 방송하면 조회수가 그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갖고 참 이거에 대한 것들도 제가 저의 나름대로의 답을 찾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런 답은 전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좋으냐 수소차가 좋으냐를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거기에 정답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동력으로서의 전기차와 수소차는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좋으냐 전기차가 좋으냐를 말로는 그냥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차를 살 때는 내가 수소차를 살 것이냐 전기차를 살 것이냐를 가지고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를 살 때는 내가 뭐 디자인이 예쁜지 성능이 어떤지 옵션이 어떤지 그리고 그 차의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수소차와 전기차를 고민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게 충전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느냐를 고민하는 건데 우리가 수소차와 전기차를 정책적으로나 B2B로 논의를 할 때는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전소는 설치를 할 거고 충전기도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했을 때 수소차와 전기차의 장단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은 수소차나 전기차나 원가를 낮추면서 내구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스마트 모빌리티, 뭐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통합 지역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키텍처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구성하는 동력은 수소차나 전기차가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차는 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게 얹어지면서 소비자 선택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뭐 답도 없는 얘기를 왜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 논쟁이 잘 안 끝나고 되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냐면은 이게 전문가분들이 다 섹터가 나눠져 있어서 그래요. 수소차 섹터 하시는 분 따로, 전기차 섹터 하시는 분 따로, 연료 하시는 분 따로, 에너지 하시는 분 따로, 자율주행 하시는 분 따로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적으로 같이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걸 제일 멋있게 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와 자율주행과 딥러닝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런 셰프 엔지니어로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완성품으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 얘기를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로 따진다면은 뭔가 컨트롤 타워라든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일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번에 그 그린 수소를 비롯해서 넷제로 선언이 굉장히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내연기관의 미래에 관련해서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엊그젠가 도요타가 되게 재밌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지금까지 진짜 친환경 차에 대해서 말을 진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세계적에서 가장 많은 전고체 특허를 갖고 있는 도요타가 진짜 단 한 대의 전기차도 내놓지 않고서 이번에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구질구질하게 일본 사람처럼 해놨더라고요. 정말 꼼꼼하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재생에너지가 많은 나라에서는 그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같은 녹색 엔진을 녹색 그 동력을 가지고 있는 모빌리티가 될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쪽은 그렇게 하겠다. 근데 아세안 국가라든지 남아메리카라든지 남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좀 이렇게 저개발 국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여전히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로서 그게 없을 테니 하이브리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와중에 하이브리드에 썼던 그 작은 배터리를 오히려 신형으로 내가 개발했다. 라는 얘기를 또 했었고 그럼 남미에서는 어떠냐 했더니 남미에서는 지금도 바이오 에탄올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에탄올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되게 줄이는 연료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는 여전히 바이오 에탄올 기반의 엔진 기반의 자동차를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 상황에서 현재 자본시장은 테슬라 같은 극단적으로 녹색으로 가는 방향에다가 많은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위,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한 2위, 2위, 3위 왔다 갔다 하는 도요타는 정말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수소가 완전히 사기꾼 취급받던 그동안의 시간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지금 또 하나의 쏠림으로 이제 그린 수소를 비롯한 이쪽을 쭉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어느 분야에서 진짜 탄소 발자국을 뭐야를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에서는 그 내연기관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또 그 답을 만들어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분야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우리의 인류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좀 구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일본은 하이브리드 기술이 굉장히 좋고 그 하이브리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연기관과 연계된 그 밸류 체인이 최대한 유지되기를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하지만 대세를 거스르기는 굉장히 좀 어렵겠죠.
어쨌든 자 이어서 김창희 박사님의 아까 그린 수소 생산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 앞에 나오셔서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나왔습니다. 그 권순우 기자님께서 그 수소한 사람 사기꾼이라고 그러셨는데 사기꾼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다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도 못 듣고 만화가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꿈만 꾸는 진짜 현실하고 전혀 상관없는 황당한 얘기를 들어놓는 만화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과거에는 그렇게 좀 인정받지 못하다가 요즘 이렇게 관심 많이 받게 돼서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그린스톤은 지금 수전의 장치가 어쨌든 그 100% 운영률을 가질 때는 전기 가격이 굉장히 그 지배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생에너지랑 물리게 되면서 운영률 캐패시티 팩터가 낮아질수록 KPX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치 가격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그 장치 가격을 줄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일 스택의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택은 이제 뭐 넥소에서 들어가는 그 엔진처럼 이게 셀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건데요. 그걸 작게 만들어서 막 여러 개 붙여서 모듈화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운영이라든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각각의 엔드 플레이트가 막 붙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비싸지니까 크게 키워서 하나의 스택을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뭐 지금 제가 그래프가 없어서 말씀 안 드리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작게 잘라서 모듈화 하게 되면 가격 떨어지는 게 굉장히 완만하게 돼서 지금 그래서 일본 아사히카세가 10메가와트짜리 단일 스택을 그래서 단일 스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10메가와트 단일 스택을 개발했고 아직 티센크루프나 넬사는 거기까지 못 가고요. 한 티센크루프가 3.5메가짜리 단일 스택을 모듈화해서 가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넬사는 2.4메가짜리를 모듈화해서 가는 방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단일 스택 크기를 키우는 방법이 하나의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기술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그 전류 밀도를 높이는 건데요. 이게 전류 밀도라는 게 전기학하는 사람들만 익숙한 용어라서 그러니까 출력 밀도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을 아까 내연기관을 만드셨는데 그 엔진이 하나가 뭐 호스파워가 10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100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엔진에서 출력이 훨씬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효율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전의 장치 어디 딱 가보면 1메가짜리 수전의 장치라고 해서 딱 갖다 놓은 게 되게 자그마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되게 큰 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싼 재료를 썼다 하더라도 그 똑같은 수소를 만드는데 크기가 커져버리면 가격이 그만큼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류 밀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개발하는 제품들 보면 0.2 암페어 퍼 스퀘어 센티미터라고 해서 나오는데 지금 아사히카세이가 0.6까지 갔습니다. 실험실 단계에서 저희는 1암페어까지 갔고요. 0.2와 1암페어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은 수소 만드는데 크기가 5배 작아요. 아무리 거기서 좋은 재료를 썼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가격이 다운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류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보면 그 논문들 막 요즘 보면 신문에 보시면 뭐 저가 촉매를 활용했다 또는 이제 촉매 로딩량을 뭐 그 10분의 1로 줄였다. 그런 부분 또 뭐냐면요. 명확히 봐야 됩니다. 저희가 수전의 장치가 50% 정체가 50%의 가격을 차지하는 게 스택입니다. 나머지 50%가 BOP고요. 그럼 그 50%를 보면 또 어떻게 나누냐면요. 거기서 차지하는 비분이 전극이 25%, 그다음에 뭐 엔드 플레이트가 2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스택 가격을 줄이고 스택 가격에 있는 부품을 줄이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전극이 로딩량이 1일 때와 0.1일 때 얼마나 가격 변동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전체적인 가격을 10%나 다운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팸 수전해 같은 경우는 안에 뭐 포스 트랜스퍼 레이어가 해서 가스들이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그 레이어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전체 가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백금과 이리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우리가 개발할 때 전체적인 가격 저감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세 분 패널 분들께 이제 마무리 한 1분에서 2분 정도 말씀을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세 분 생각하시는 동안에 앞에서 저희가 네 분의 이제 발제를 들었었습니다.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저희가 같이 답은 없지만 고민해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딜로이트의 최용호 상무님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한 세 번째로 수소 수입국이 될 것이다. 많게는 한 80%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시나리오 발표했을 때 그 세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많은 수소 중에서 거의 한 80%까지는 해외에서부터 수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두 번째 발표자의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제 소진영 박사께서 발표 자료를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2050년이 되면은 그 수소의 생산 단가가 킬로그램당 1불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예외적인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205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수소의 수요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부분에 수소와는 제철에 들어가는 수소 물량, 발전 부분에서 수소 터빈으로 들어가는 수소 물량, 거기에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수소 물량 이런 걸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그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면서 국내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많은 부분은 결국에는 해외에서부터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랬을 때 해외에서부터 가져오는 그 수소가 어디서부터 가져오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최용호 상무님께서 LNG처럼 우리가 밸류 체인을 고민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그러면서 LNG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계시면 좀 같이 의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LNG도 보면은 저희가 동해 가스전에서 나오는 일부 빼고는 거의 99% 가까이 다 해외에서부터 LNG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가. 그래서 갖고 와서 공동 배관망 얘기하는 것처럼 배관망 통해서 전국을 주고 도시가스사가 지관이라고 하는 걸 깔아서 또 각 수요처에다가 주고 있는데 사실 수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왔을 때 그 수소를 어떻게 수요처까지 운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고민이 지금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도시가스 예를 들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986년부터 우리가 난방 연료로 쓰던 석탄에서 도시가스로 바꿨었죠.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 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우리가 친환경 연료로 바꿔야 된다면서 석탄에서 도시가스로 바꿨습니다. 그때 우리가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을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알고 있는 삼철이라든가 대성은 그 당시에 연탄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급하던 기업들이었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한 거죠?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지역 독점을 주면서 인프라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가 깔려야지만 되기 때문에 지역 독점 주고 그 석탄 회사들이 다 도시가스 회사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2040년이 될지 2050년이 될지 모르지만 해외에서부터 많은 물량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 도입하는 물량이야 물론 좀 더 큰 규모의 어떤 공기업이라든가 기업이 가져오지만 갖고 와서 말단까지 갈 때는 결국에는 누군가 인프라를 깔고 해야 되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밸류 체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일본도 결국에는 우리와 비슷한 그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발표자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호주라든가 브루나이라든가 중동에 있는 화석에너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 일본은 지금 수소를 운반하는 운반선 제조하고 그 다음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제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선제적으로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 제조라든가 또는 지금 LNG를 운반하는 저희 배를 우리가 제조하고 있는데 수소 운반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장할 때 암모니아 형태로 가져올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강 교수님부터 한 1분씩 마무리 좀 모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수소 모빌리티 쇼에 와서 이렇게 뭐 패널을 참석해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뭐 발표도 쭉 들었지만 이제 수소가 아직은 뭐 이렇게 경제성을 확보하기까지 좀 시간이 꽤 걸리고 현 시점에서 경제성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수소와의 생산과 활용이 잘 이게 타이밍 맞게 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활용처에서 활용도 안 되는 수소를 많이 생산했다가는 오히려 또 경제성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또 활용은 되게 많이 필요한데 뭐 생산을 뭐 적게 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잘 이게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대부분의 뭐 뉴스 미디어를 접해 보면 대기업들의 수소 사업에 대해서 엄청 장밋빛 미래로 막 돼 있는데, 현실은 사실 수전해라든지 연료전지 원천 기술은 사실 되게 열악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규모의 경제로 뭐 경제성을 달성한다는 이런 당연한 말이 있었는데, 규모의 경제를 하려면 사실은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되고 대규모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원천 기술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정부에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수소 모빌리티에서 뭐 그런 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장성혁 대표님. 네. 네. 저는 결국 오늘 발제 주제를 시장 메커니즘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연장선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 영역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광역 지자체들의 컨설팅을 이제 보통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들 하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업들을 좀 그 지역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 요소가 뭐냐, 이 부분을 많이 묻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업들 민간에서 뭔가 참여가 돼야지만 어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빨리 시장이 판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그린수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돼서 잘된 케이스, 잘못된 케이스 한 두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차도 그렇고 발전용 연료전지도 그렇고 시장 자체는 세계 1위죠. 그게 시장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수소차 세계 최대 기술 보유국, 그다음에 빨리 상용화시킨 회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현대차가 수소차 개발에 뛰어든 거는 다른 메이저 자동차 메이커보다 한참 뒤늦은 때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스탑시키고 조금 주저할 때 끊임없이 연구개발 투자하고 가능성을 보고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금방 시장 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이 세계 1위 규모인데요. 시장만 놓고 보면, 그럼 우리나라에 그러면 세계 1위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에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냥 해외 기술을 들여왔죠. 다만 그 기술이 시장에서 실제 구축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을 만들어준 그렇게 된 케이스고요. 반대로 가정용 연료전지 또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가정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일본이 지금 수십만 대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아니면 일본보다 보급 시장이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은 정책 시장인데요. 우리가 한 1, 2년 정도 늦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지금 한 수천 대밖에 보급이 안 됐거든요. 그거는 정책은 있었지만 그게 시장의 실효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린 수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력 발전을 이용해서라도 빠르게 어떤 그런 그린 수소가 생산되어지고 이송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빨리 보여주는 것이, 그런 시장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아마 관련된 시장을 빠르게 성숙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권순우 기자님. 네. 그린 수소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없어갖고 뭐 비싸다고 뭐 하지 말자는 건 아니실 테지만 그런 얘기하는데, 요새 에너지 독립 얘기 많이 하셔요. 이게 뭐 재생에너지 태양 있고 바람 있으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에너지 독립 국가였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사다가 쓰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분들 의견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원래 수출국가잖아요. 뭔가를 가다가 만들어서 갖다 팔아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럼 여기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일종의 표현이 조금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테스트베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손해 보고 아니면 대기업들이 손해 보고 그러니까 누군가 사실 뭐 가스공사가 손해 보면서 LNG선 이게 LNG 사올 때 우리나라 조선사로 발주 주고 해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LNG선 1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린 수소를 왜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지금 각국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수소 생태계 정책 보면은 그린 수소 시장이 제일 커요. 그럼 거기에서 먼저 기술을 개발하고 할 거는 그럼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를 보면은 그린 수소를 개발해야죠. 그럼 그린 수소 개발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여기서 뭔가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거기서 여기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린 수소 만드는데 그게 비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린 수소를 하지 말아라 우리나라에서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엔지니어링 기술이라든지 원천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나중에 또 해외 나가서 그런 그린 수소 플랜트 같은 거 같이 하면서 거기 뭐 현대건설도 들어가고 뭐 현대중공업도 들어가고 하면서 같이 들어간다라고 본다면은 현재 우리 관점에서 미래 산업을 현재 관점으로 해석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미래에 가는 것들에 대한 과정을 같이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린 수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1세대 수전의 기술이 소개된 게 1890년이고요. 상용품이 개발 완료된 게 2020년, 130년이 걸렸답니다. 앞으로 우리가 2050년, 30년 동안에 대량의 그린 수소를 저렴한 가격으로 하려면 굉장히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와 후원으로 2050년 좋은 수소 경제가 달성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패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토론과 답변 질의응답 진행해 주신